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상하이의 외국 조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상하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당시에 상하이를 방문했거나 상하이에서 체류하고 활동했던 조선인 혹은 뭐 일본인 지식인들이 상하이를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막부 말기 혹은 이제 메이지 이후에 상하이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영국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에 상하이에 들려서 서양에 가기 전에 유럽에 가기 전에 유럽을 미리 맛보기 하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편 전쟁에서 이제 중국이 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미 뭐 일본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의 해국도지라고 하는 책이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막말에 읽히고 하면서 사실은 일본인들이 이 서양에 가졌던 어떤 그러한 굉장히 위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팽배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탈아입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전면적인 어떤 유럽화, 서구화를 하지 않으면 일본이 도태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든지 뭐 이런 사절단들을 많이 서구 유럽 그다음에 구미 각국으로 이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개별적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뭐 나스메 소세키라든지 뭐 또 대표적으로 사스마번에 나스메 영국 유학생들도 많이 보냈고,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상해를 한번 찍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유럽 이제 미국 이런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네. 근데 그 그러면 당시에 그 예를 들면 상하이의 와이탄의 그 옛날 흑백 사진을 보면 일본이나 조선인들이 그 당시에 상해에 딱 이렇게 도착했을 때 정말 마치 신기루처럼 그렇죠. 펼쳐지는 그 근대의 그 랜드스케이프, 도시의 전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깜짝 그렇죠. 놀라고, 예. 그리고 뭐 책을 통해서만, 서적을 통해서만 접했던 청나라의 뭐 패배라든지 그리고 서양 그 근대 음, 화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접했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20세기 말에 제가 처음 상해 갔을 때도 그 와이탄의 그 풍경이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왔는데, 어, 그 20세기 당시. 초에 갔던 사람들이 눈에는 얼마나 쇼킹하게 비춰졌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 지식인들이 그때 이제 그런 상해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완전히 서구 문물에 의해서 압도당한 거죠, 중국이.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아, 이러한 일이 일본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다운 것이라는, 일본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구 자본주의, 외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압도당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정 정도의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멘트로서 상해에서의 경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반면교사로 삼게 반면교사로 되는 삼게 거죠. 되는 거죠. 굉장히 네. 강력한 음,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건데, 왜냐면 가봤더니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서양인들이 자본가 세력으로서 등장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이제 차별하고 차별하고 자기들을 또 노동자로서 뭐 인력거를 끌고 또 외춘업을 하고 음, 이러면서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서양인들 앞에서 비굴하게 되는 구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동양인으로서의 수치감도 느꼈겠지만 그렇죠. 일본도 저렇게 서양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네, 굉장히 강력한 경각심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또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일본의 그런 뭐 막부 시대에 청년들이 도착했을 때 처음 상하이에 도착해서 한 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용실에 이발소에 가가지고 서양식 단발 그렇죠. 머리를 네, 하고 네, 네. 양복을 사서 했고 입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서양인으로서의 그렇죠. 근대인으로서의 음,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남기는. 뭐 네. 그런 서양 체험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어떤 상황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역시 우리도 우리도 서양인이 되어야 서야 된다. 서구화 될 수밖에 없다.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본적인 정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네.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음, 추구하려는 음.
그런 일본인들의 모습도 상하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중국처럼 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하이의 이 서양인들에 의해서 동양인, 특히 중국인들이 차별받고 멸시당했던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중국 그 그렇죠. 상하이에 있는 공원, 특히 황푸 공원에 네. 중국인과 개는 출입할 수 없다. 없다. 영어로 No dogs and Chinese allowed. 딱 이 표현이 굉장히 하나의 도그마처럼 동아시아를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 상하이의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렇죠. 하나의 상징으로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적인 이런 근거를 찾아봤을 때 정확하게 No dogs Chinese and Chinese or Chinese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거는 이게 독이 개랑 중국인이라 이렇게 붙여놓으면 굉장한 모멸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확하게 이 표현은 역사적인 근거를 아직까지는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디파이가 된, 약간 변조가 된 거죠. 변조되고 강조되고 이런 면이 하면서,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실제 그때 황푸공원의 안내문 1917년도의 안내문인데 여기에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No, dogs and bicycle are not admitted. 그러니까 개와 자전거는 그렇죠. 허용되지 들어올 수 없다. 대신에 이제 뭐 중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이 공원은 외국인 커뮤니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리저브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혹은 respectfully dressed 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 근데 당연히 뭐 서양식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은 입장할 수 있지만 뭐 좀 허름하게 차려입은 중국인들은 입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맥은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중국인과 개는 들어올 수 없다. 이 표현 자체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이런 풍문에 가까워. 그러니까 옷을 잘 차려입은 중국인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거지.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그 뭐 회고록이나 기록을 찾아보면 상해를 방문했던 조선인 지식인들도 양복을 차려입고 이 중국 공원에 들어갔던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양복을 잘 차려입으면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허름하게 차려입으면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동양인은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서양인들도 허름하게 차려입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원뿐만 아니라 당시 상하이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호텔 뭐 이런 공공 장소에서 이런 식의 어떤 차별 근데 이런 차별이 어떻게 보면은 계급 차별에 좀 가까웠던 그렇죠. 그런 맥락이 더 그렇죠. 있었던 거죠. 네. 당시에 양복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공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과 민족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적, 인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떠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계급 차별에 좀 더 가까운 게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의 선문 같은 어떤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그렇죠. 이러한 일종의 뭔가 도그마, 그러니까 개와 중국인이 동일시되었다라는 어떤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분노를 자극하는 대중 연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하나의 민족 감정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또 어떤 글로서 유포되기도 하고 신문으로서 기사화되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았던 건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뭐 인터넷 강연이라든지 TV 강연에도 이 No Dogs and Chinese Allowed라는 그 사인이 사진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진은 도대체 어디서 역사적 근거가 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진은 사실은 영화 이소룡이 주연한 정무물이라는 영화의 설정으로 된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마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강연에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이소룡이 날라차기로 이 No Chinese Allowed 이 간판을 발로 깨부시죠. Hello, what do you want? I want pass. No, no, not allowed, I'm afraid.
그 공원에서 사실은 그 이소룡이 들어가기 전에 일본인들이 기모노를 입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가드를 쓰는 이제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입장시켜줬는데 이제 이소룡은 막힌 거죠. 중국인이랑. 그러니까 치파오를 입고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 중국 전통 복장이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중국인 출입 금지 영어로 된 사인을 발로 걷어차면서 깨트리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중국인들이 다 몰려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민족주의적 혹은 반일주의 이런 것이 포함된 민족주의적 정서가 현대의 어떤 영화에서도 재생산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현대의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소룡도 양복을 입고 들어갔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상해에서 또 굉장히 잘 나갔던 중국인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서양 무역상이라든지 서양인 자본가들의 매판 자본들. 일종의 매판, 네. 뭐 영어로는 컴프라도라고 네, 하는데 이 컴프라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영업을 했던 중간 이제 중개업자들인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이제 사회주의 이제 정권 하에서는 이 매판 자본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인데 홍콩 사회에서는 그 컴프라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컴프라도였다. 네. 예, 우리 집안이 이 정도로 대단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전혀 다른 맥락의 존재를 하는데 아무튼 상하이에 존재했던 그런 컴프라도라든지 중국인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은 그 양쯔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강남 그렇죠. 혹은 절강성 이쪽의 자본가 계급 혹은 광동에서 온 사람들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근사한 양복을 차려입고 이런 할수 공원에 있죠. 출입하고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양쯔강 강북 지역에서 온 특히 뭐 강소성이라든지 뭐 소북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상해시에 와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뭐 인력거꾼이라든지 그렇죠. 뭐 세탁소에서 일한다든지 사회에 이제 뭐 예, 기층,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똥지기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똥 푸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거의 다 이제 그렇죠. 강북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네. 이 엘리트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하층 계급 혹은 노동자 계층의 중국인들과 자신들도 구별짓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거. 그런 뭐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은 양복을 근사하게 차려입은 서양인들 혹은 근대화된 모습으로서 동화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런 공공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 사람들을 금지했던 거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계급적인 장벽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후에 이것이 이제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좀 고치되는 활용되었던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왔던 일본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같은 시기에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도 상하이에 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망명을 왔던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뭐 이광수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서 독립선언서를 그렇죠. 조선에서 독립선언서를 이제 작성하는데 참여한 다음에 상하이에 망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물론 그 이제 뭐 형성하는데, 임시정부 독립운동 예, 하셨던 분들 어느 정도 뭐 참여도 하고 그 알고 다음에 있지만. 뭐 안창호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상해에서 이제 흥사단 네. 조직하는데 참여를 하고 여기에 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뭐 문학가라든지 이광수도 왔었고. 그다음에 뭐 주요석 주요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상하이에 체류하면서 사실은 1925년도 그 노동자 총파업 네. 상하이 총파업에 5.30 운동. 그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참여를 해요. 네. 그래갖고 뭐 일종의 뭐 시위 음. 현장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 음. 뭐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식민지 조선인들의 조선 그 지식인들이 상하이에 왔을 때 경험하는 것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양복도 차려입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엘리트, 약간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엘리트였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쿨리라든지 하층 계급 혹은 인력거꾼 이런 중국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고 왜냐하면은 중국이라고 했을 때는 조선
지식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대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화 사상, 음. 그다음에 어떤 동양 문명을 대변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의 영향권 하에서 서양인들에게 돈 한 푼 받으려고 곱실거리는 그런 중국인들을 보면서 아, 중국 문명이 참 염치를 잃고 이렇게 추락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중국인 노동자 계급 하층민들을 좀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또 서양인처럼 양복을 차려입었을 때는 근대화가 되고 싶은, 근대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신의 회고에 의하면 서양인처럼 보이려고 차려입었던 자신이 근사하게 차려입은 서양인들을 마주쳤을 때는 굉장한 어떤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이런 솔직한 컴플렉스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적 근대에 대한 지향성과 컴플렉스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런 지식인들처럼 조선도 우리가 여기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깨어나야 된다. 우리도 이런 약육강식의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선이 강해지고 조선인들의 어떤 민족주의, 민족의식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민족 개조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서구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다음에 그 서구화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민족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반면 교사의 예로서 상하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상하이를 방문했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크게 어필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상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근대화의 상징, 그리고 자본주의와 어떤 자본주의 발달, 산업화의 발달 이런 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자본주의의 어떤 어두운 면, 노동 착취라든지 아편이라든지 매춘, 도박 이런 어두운 어떤 마성의 모습에 존재하는 상하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 혹은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도 당연히 조선인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단순히 그 조선인 엘리트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함께 동아시아 사람들이 함께 느꼈었던 감정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홍콩 편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홍콩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해도 그렇고 어떤 그런 양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와 서구화에 대한 동경과 그다음에 그것의 비판적인 어떤 극좌적인 어떤 이런 급진적이고 극좌적인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그런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섭의 소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만 알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로맨스 스토리고 그렇죠. 굉장히 잘 쓰여진 네. 재미있는 소설이잖아요.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본. 일종의 포텐셜한 불륜 네, 그거에 네, 대한 네, 약간 엿보기 네, 네. 몰래 훔쳐보는 네, 듯한 그런 관음. 시각을 관음증을 이렇게 좀 자극하는 음. 그런 통속적인 소설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주요섭이 말씀드렸듯이 상하이 총파업에도 참여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인력거꾼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은 사실은 중국인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소재로 한 소설들을 썼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소설들은 우리가 잘 모를까요?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엄청나게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 현실을 고발한다든지 문학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인력거꾼이나 살인 이런 소설들의 문학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훨씬 더. 하는데 네. 아마도 이제 해방 후 남한 사회에 존재했던 어떤 반공 그런 이데올로기라든지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라든지 그러니까요. 혹은 자본주의적 그런 우파적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인력거꾼 같은 어떤 좀 사회주의적 색채가 있는 혹은 노동자 계층에 대한
동정적인 동정적인 시각을 수용하기에는 그 해방 후 남한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척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각박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인력거군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주요 수업이 후강대학, 상하이의 후강대학에 재학 중에 사회학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사회학 수업이 현지 조사를 나왔대요. 인류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인. 인터뷰하는 거죠. 네, 인터뷰.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최첨단을 그런 걷는 수업이었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현지 조사를 어디로 갔냐면 상하이시에 있는 인력거군의 합숙소로 간 거예요. 대박. 그래서 그 인력거군들을 뭐 인터뷰하고 네. 만나보고 그들의 생활을 체험해보고 이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수업이 인력거군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깨달은 건데 그 소설의 이제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인력거군이 하루는 이제 돈벌이가 잘 되니까 평소에 사 먹지 못했던 맛있는 뭐 예를 들면 호떡을 길거리에 사 먹었는데 그걸 먹다가 체해가지고 이게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쓰러지고 이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노동자니까 병원에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했더니 그 이제 상하이의 공복 순사가 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죠. 왜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근데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그 인력거군 일한 지 몇 년 됐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8년 정도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상하이 인력거군들이 주로 평균적으로 9년 정도 일하면 사망하는데 8년 정도 일하면 사망하는데 9년 정도 일하다가 사망했으니까 그래도 좀 오래 살았네.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력거군의 어떤 노동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이제 설명해주는 굉장히 뭐 비판적인 소설이었던 거죠. 또 다른 소설 중에 하나가 살인이라는 소설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비판적인 소설인데 중국인 매춘부가 이제 거주하고 있던 주인집 할머니. 어떻게 보면은 그 숙소 매춘부들의 숙소겠죠. 감시도 당하고 밖에 못 나가게 감시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매춘부 여인이 주인집 할머니를 살해하고 탈출. 숙소로부터 탈출해서 상하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느끼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 약간 지금 뭐 러시아 소설 중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여기에서 그 주인집 노파를 살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자유를 구원을 전 입산에 체험하는. 인용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 메타포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상해의 그런 현실적인 노동자들과 하층 계급에 처해 있는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소설들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소설들은 한국 대중에게 아직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는 뭐 사랑방송인가 어머니 뭐 이런 소설로만 주요소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이라는 것이 정말 1920년대, 30년대 조선인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체험과 어떤 서구식 근대화, 그리고 자본주의, 병폐, 또 노동계급의 착취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제 치하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은 다양하게 이제 분기점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